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입니다. 네, 이 에피소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현 시점이 그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노벨 문학상. 그 뉴스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녹음이네요. 네, 그렇죠. 엄청난 경사가 아닐 수 없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준 문학평론가인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항상 책을 읽으면, 한 10권을 읽으면 7권은 항상 욕을 하는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한강 작가님 책은 칭찬이 주로 이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받았다고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도 그냥 그렇게 들었을 때는 그래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덤덤하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그냥 상이 아니고 노벨상이었잖아. 대박인데? 좀 생각하다가 또 좀 있다가 그래 받을 사람이 받았지. 그치. 근데 노벨상이지. 그걸 요즘에도 반복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축하할 일입니다. 챈들러 씨는 저도 어떻게 감히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거나 이해했습니다. 한림원 각성해라라든가 그럴 이유도 없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일인 것은 분명하니까 예. 덕분에 저희가 또 팔 것도 많아졌고 그렇죠. 또 한번 또 잘 팔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예. 저희의 엮었죠, 컴필레이션 세계를. 예. 아니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뉴스가 있으니까 주변에 아버지였나? 너는 그러면 혹시 한강 작가 책 읽은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데 보니까 새 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선구안? 아니, 이렇게 많이 다룬 작가가 또 없지 않나? 저희가 시즌을 여태까지 하면서 그렇죠. 거의 박민규나 이기호. 이기호의 최근에 네. 이제 부랴부랴 많이 다루고 있는데 거의 그 정도인가? 그렇다면 우리 좀 대단할 수도. 네. 물론 저는 이제 그 컴필레이션 앨범에 과거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차마 듣기가 힘들어가지고 듣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힐러버 시간까지는 그나마 최근이라서 기억이 좀 잘 나는 편이라서 그래서 우리 나쁘지 않군 이런 느낌도 들면서 예. 좋은 어떤 현상 앞에 그래도 훈훈해지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저도 일단 수상 소식을 이제 속보로 접했는데 깜짝 놀랐고 동시에 이제 문학소년단에게 뭔가 때가 왔구나. 물이 들어왔구나. 이 생각이 동시에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쵸. 그래서 제가 어느 카톡방보다 이 카톡방이 가장 먼저 노벨 문학상 소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혹시 일반인들이 뉴스를 접하는 루트와 좀 다른 방향으로 몇 분이라도 더 일찍 그건 그 아니고? 정도는 그 정도는 아니고 거기 아니고. 그쵸. 그거는 이제 스웨덴에서 하는 거니까 다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라이브를 보고 있진 않았는데 항상 그 속보 알림 이런 거를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이제 수상 이렇게 떠가지고 아주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저렇게 참여하고 있는 게 2개 정도 되니까 두 방에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는 막 바로 알진 못했고 한 몇 분 있다 알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요란이람? 생각이 들었다가 잠깐 뒤에 바로 수진 씨처럼 아니 근데 노벨상이잖아.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개쩌는 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노벨상이잖아. 잠깐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뭐더라? 이런 느낌이었죠. 저희에게 뭔가 이게 지금 서점에서도 크게 인기고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또 문학 팟캐스트가 약간 주춤하던 찰나에 지금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노를 저어야 되는데, 오늘의 작품이 그 노가 살짝 부러진 느낌인데, 초장부터. 그거 보셨어요? 네. 그 뭐야? 밀리의 서재? 뭐죠? 노를 적고 싶은데 노가 없어서 뭐 적지 못했던 밀리의 서재. 맞아요. 한강 아시나요? 작품이 없던데요? 오. 그거 너무 웃기던데 진짜. 모두가 지금 난리를 피는데 혼자만 난리를 필 수가 없어. 막. 그쵸. 그래서 우회해서 뭐 한강 작가가 사랑한 도서 막 뭐 이런 느낌으로 하던데 그래서 좀 웃겼습니다. 네. 오늘의 그 노, 바로 우리에게도 부러진 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시즌 8의 7화입니다. 피아노 조율사라는 작품입니다. 일단 작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작가 이름은 거창성이고, 정확한 발음으로는 거창성, 그러니까 치읓의 야가, 창성이라고 합니다. 1964년생이고요. 지금 현재 타이완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작가라고 합니다. 타이완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 현재는 그 국립 타이베이 교육대 언어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대만 문단에서는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문학과 문화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는 성숙하면서도 고요하고 날카로우면서 화려한 문장과 시선으로 복잡한 인성 속에서 순수함과 진정성을 끌어내고 경랑 속에서 심오한 저변을 포착해내는 작가라고 합니다. 뭐 한마디로 대단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의 작품은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이 책의 원제는 심금자인데요. 찾을 심, 그리고 금이 검은고 금, 그리고 사람자, 놈자 써가지고 심금자인데, 이 심금자를 검색하니까 그 안양의 한 법무사분이 나오시더라고요. 심금자. 법률사무소가 있나요? 예, 그런가 봅니다.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법무적인 일이 필요하실 때. 제가 또 안양 살거든요. 네. 이 심금자가 바로 그 해석을 하면은 피아노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 가까운 책입니다. 줄거리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이 배경인데요. 3개월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60대 사업가 린쌍, 이름이 좀 어렵죠. 린쌍과 조율사의 삶을 엮으며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린쌍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던 아내 에밀리가 세상을 떠나고 이 남은 피아노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할지 몰라서 되게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려다가 갑자기 어디서 되게 아름다운 선율이 들려요. 피아노 연주가. 거기를 찾아가 보니 그 연주의 주인공은 전문 피아니스트나 그 학원의 수강생이 아닌 오랫동안 아내 에밀리의 피아노 조율을 담당한 조율사였습니다. 여기에 시점이 이제 또 나인데요. 이 나는 바로 43살 피아노 조율사입니다. 그 피아노 조율사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이 피아노 조율사는 탈모가 시작됐어요. 민머리에 얼굴도 볼품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피아노 조율사는 한때 절대음감과 뛰어난 악보 기억력으로 아주 촉망받던 음악 신동이었습니다. 이런 피아노 조율사를 알아본 추 선생님이 있었는데, 추 선생님을 따라 17살 때 추 선생의 제자로 소개받은 34살의 피아니스트 조지프를 만나게 됩니다. 재능을 타고난 소년이 피아노 조율사가 되기까지가 이제 소설의 한 축입니다. 또 다른 축에는 아까 말씀해드린 60살인 린쌍이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 린쌍은 현재 린쌍은, 시점의 이야기네요. 그렇죠. 예, 이 린쌍이라는 사람은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이 린쌍은 조율사와 달리 키도 막 183에 머리도 숱도 많고 곱슬머리,
그리고 약간 보수주의자. 그리고 자신보다 20살이나 어린 에밀리와 결혼을 했죠. 또 에밀리는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에밀리와 결혼한 지 4년도 되지 않아 에밀리가 세상을 떠난 상태고, 이 에밀리가 아까 말씀해 드린 것처럼 음악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에밀리의 피아노를 조율한 사람이 바로 조율사인 거죠. 린쌍은 이제 에밀리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학원을 처분하려 합니다. 그렇게 조율사와 린쌍이, 조율사라 그러네요. 조율사와 린쌍 때문인지. 조율사와 린쌍의 동업이 시작됩니다. 린쌍은 피아노와 자본을 대고, 조율사는 아내가 남기고 간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이 피아노에 숨을 불어넣기로 합니다. 그렇게 43살의 나이에 나와 60살의 린쌍이 함께 피아노를 찾아 뉴욕으로 떠납니다. 이게 심금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연주자로서 꿈을 잃은 천재 피아니스트 조율사와 음악하는 아내를 잃은 부유한 사업가 린쌍이 피아노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죠. 사랑과 피아노를 찾아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조율사는 끊임없이 이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자신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또 아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 린쌍이 함께 피아노를 찾아가며 결국 음악으로 어떤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간에 내용을 많이 생략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되게 애매한 소설이거든요. 거창성의 피아노 조율사는 이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이 책 읽어 마라. 자, 이 책 읽어 마라 코너입니다. 오늘의 읽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요? 저 수진입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챈들러고요. 네, 먼저 읽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흔치 않은 주인공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로는 43세 피아노 조율사인 메인 주인공. 비쩍 마르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탈모로 이른 민머리에 얼굴도 볼품없죠. 피아노 조율사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피아노 조율사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몰락한 천재였던 피아노 조율사. 그리고 이 남자랑 엮인 린쌍이라는 사람도 피아니스트였던 20살 이상의 연하 아내랑 얼마 전에 사별했어요. 그래서 이 흔치 않은 두 주인공의 조합이 굉장히 저는 신선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남녀의 조합도 아니고, 그죠? 로맨스가 표현할 수 있는 남녀의 조합이 아니라는 게 저는 상당히 좀 신선하게 다가와서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읽어봄직합니다. 네. 브로맨스. 네. 읽었던 소설 중에 그러고 보니까 또 브로맨스가 그렇게 흔치는 않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두 주인공이 나오고, 그렇지만 서술자는 이 조율사입니다. 조율사 입장에서 뭐 린쌍 씨와 대해서 저쩌고 설명하는 1인칭 화자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매우 개입을 좀 굳이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개입을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는 거지? 이 서술자는 좀 자의식 과잉인 서술자라고 느껴졌어요. 이 책의 그걸 처음 느꼈던 거는 책 버전으로 34페이지 정도에서 35페이지. 그러니까 이 직업적 특수성인지 모르겠는데 조율사 그도 아마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왜 내가 이렇게 못나고 볼품없고 화려하지 않은 조율사라면 왜 당신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명분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되게 좀 뭐랄까
이 사람 혹시 지금 좀 자격지심 있나? 라고 느껴지는 어떤, 물론 자격지심 있는 것이 이 소설에서의 어떤 포인트일 수 있지만 그것을 굳이 서술자가 드러내면서 서술을 해버리니까 읽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는 않았던, 차라리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다룬 거라면 또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습니다. 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담겨 있는 정서가 뭐랄까요? 굉장히 섬세해서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 소설이 음악에 빗대어서 하는 깊은 인생 얘기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사람 얘기와 음악 얘기의 그 중간쯤에 걸쳐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읽을 만한 음미할 만한 소설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들이 어떤 관계성을 보여가면서 어떻게 치유받는지 뭐 그런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독자를 쏙 흡입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내가 억지로 이 둘에 대해서 공부해 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읽지, 이 둘이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둘은 뭐 그래서 그러니까 뉴욕을 가는데 어떻게 되는 걸까? 이 둘의 미래는 아름다울까? 이런 것들이 전혀 궁금하지 않고 그냥 진짜 좀 정말 관심 없는 직장 상사 인생 이야기 듣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독서였기 때문에 비추 드립니다. 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저는 적어도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대만 작가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제강점기 얘기에서부터, 그리고 이 피아노 조율사 이 사람이 나이 들어서 혼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엄마를 만나서 TV에서 나오는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엄마의 그동안의 외로움이 느껴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서가 너무 한국이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외국 나가서도 대만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한국이랑 비슷하다 싶으면서도 뉴욕에 가서 눈 내리는 걸 보고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네, 그래서 한파가 뭐 영상 8도인데 대만에서 뭐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했던가요? 얼마 전에 그걸 한파라고 한다. 대만에서 영상 8도 정도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되게 비슷한 점과 우리가 잘 몰랐던 다른 점들을 동시에 볼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 굉장히 흥미롭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읽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네, 읽지 말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입니다. 모든 것은 기회비용이니까. 뭐 대만 작가 말씀을 해주셔서 안 그래도 읽을 거 많고 한강 작가 책도 왠지 한 번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이 기회에 이 국내 작가들에게 쏠린 관심을 어떻게든 좀 해소해야 하는 시기인데, 아무튼 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책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굳이 대만 작가의 책을 읽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천수홍 작가의 귀신들의 땅을 좀 더 추천해드리는 바인 게, 이걸 저희가 이번 시즌에 읽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이제 대만 작가의 책이고요. 읽어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뭔가 정서가, 대만 정서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하다 싶었던 코드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더 향토적으로 녹여내서 대만이란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좀 더 엣지가 살아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길이는 더 긴데 적어도 그러니까 뭐 피아노라든가 예술적 코드, 그리고 이제 뭐 뉴욕으로 떠나는 일들이 대만 코드와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기 때문에, 이왕 읽어보는 신선한 나라의 작품, 신선한 안 읽어본 나라의 작가를 읽어보고 싶으시다면 천수홍 작가의 귀신들의 땅을 좀 더 추천해드리는 바로 의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맨스 정은. 네. 대만이 여행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도 친절하고
그 우리나라에서 무슨 조사를 했는데 해외여행 갔을 때 가장 친절했던 나라는 했을 때 대만이 압도적으로 1등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여행 난이도가 상당히 낮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친절한 이미지가 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대체 왜 이런가? 하나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쉬운 듯한데 너무 잘 읽히지 않는 소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흐리멍텅인데 처음 듣는 클래식 음악 같은 소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 연주곡을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디를 정리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그 밥 어. 먹고 사는 평론가 빼고는 못하겠죠. 왜냐면은 64마디부터 68마디가 좋았다. 뭐 이러려고 이제 연주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뒤에서 이런 뭐 다이나믹이 있고 뭐 이런 건데 이 소설도 딱 클래식 음악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간은 좋은 멜로디처럼 좋았고 근데 나머지 부분은 대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른 채 흘러가듯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제가 뭐 줄거리를 설명하긴 했지만 어떤 이야기보다는 그 심상이라 그러죠. 모호한 그림만 남았지 글자화돼서 내 안에 이렇게 이야기로 남은 책은 아니었습니다. 집중해서 읽으려고 해도 뭔가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문체.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번역의 문제인가 싶긴 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예. 이게 분명히 읽을만 해요. 자꾸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 지루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뭐 음악적인 얘기가 상당히 많잖아요. 뭐 음악가들 이야기, 뭐 작품 번호, 어떤 앨범, 뭐 이런 것들이 좀 고급지다기보다는 이게 좀 현학적으로 느껴졌달까요? 음. 저한테는 차라리 슈베르트의 클래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대중가요, 뭐 트로트를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일상에 붙어 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저랑 안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결론은 마음에 남는 거는 신기하게도 이름 모를 어떤 아름다움과 슬픔의 감정이 어. 남았습니다. 아름다움과 슬픔을 느꼈다는 건가요? 예, 어떤 톡톡 튀어나오는 문장이나 어. 아내를 잃거나 꿈을 포기하거나 이런 등장인물들의 사연에서의 오는 슬픔이나 이런 게 이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어. 심상이 남았다는 거죠. 이런 감정은 제가 한강 작가의 책을 읽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 최근에 저희가 이제 컴필레이션을 한 걸 다시 들어봤는데 음. 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장이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거의 3번 연속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이 책도 뭐 한강 작가에 비할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내가 느낀 감정은 한강 작가의 작품 읽었을 때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정서가. 네, 정서가. 어. 그래서 이 책을 한 두어 번 더 읽으면은 그걸 좀 알게 될까 싶기도 한데 앞으로 저희 읽을 책이 많기 때문에 아주 나중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요, 전반적인 느낀 정서 자체는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곱씹어보면 훨씬 좋은 소설일 것 같은데, 아직 곱씹을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진짜 기억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게 그 독서에서 방해가 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역시나, 이번에도 그 등장인물이 누가 누군지 까먹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105페이지인가까지 읽다가, 누가 누군지 대체 분간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야. 막 얽혀가지고, 뭐, 죽은 와이프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뭐, 추 선생님이랑 뭐 해가지고,
너무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시 읽었어요, 처음부터. 어. 예. 근데 그럼에도 좀 약간 구분은 옛날 얘기를 자꾸 엮어서 하고 화자가 본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린쌍을 마치 자기 얘기인 것처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모호하게 느껴져서 그 등장인물들이 좀 헷갈린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인물이 자주 등장하는 소설은 아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인물 구성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주인공의 설정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몰락한 천재라는 그 슬픔이 서려 있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한 정서를 가진 주인공이 이 특이한 남자 린쌍을 만나가지고 겪었던 일들, 또 과거 일들을 비밀로 붙이고 서로 같이 사업을 벼랑 간에 같이 하기로 해서 그것도 사실은 피아노 때문이었죠. 피아노를 못 버려서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예, 굉장히 특이한 상황에 놓인 두 남자가 겪는 일들을 이제 보는 거였는데, 그래서 책을 다 읽고 나서는, 아, 왜 이렇게 이야기가 산만하게 시작했다가 산만하게 끝나지? 싶었는데, 이 소설에 담겨있는 전체적인 정서를 생각을 해보면, 작가가 전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가 좀 산만해진 측면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작가가 생각하는 인생 아닐까? 이 복잡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이 산만한 사건 속에 이렇게 뭔가 그 표류하는 인간의 삶이 그냥 이 작가가 추구한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의도된 바다. 오히려 연출이었다. 본인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것이 선회해 작가가 주자면 그렇다라는 건가요? 작가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을까? 그냥 그 작품을 쓴다는 것 자체에서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정리하려고 하면 오히려 재미없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잡함과 난해함, 그것이 바로 인생 같다고 느껴졌고, 굉장히 좋은 점은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문장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런 점들이. 진짜 몇 가지 꼽아보자면은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많이 꼽았거든요. 오. 네, 북마크를 정말 많이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린쌍이 엄청 부자인 사업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맥 속에 있는 대기업 뭐 사장부터 뭐 법조인 이런 모임에, 그러니까 형들이 모임에 막내로 합류하게 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 그렇게 막 술 마시고 막 형 동생하고 막 왁자지껄하고 건배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린쌍이 와이프랑 사별하고 그 다음에 모임에 가서 우리 와이프가 죽었다 이런 무거운 얘기를 꺼내니까 사람들이 벼랑간 침묵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60페이지인데 굉장히 서운하잖아요. 뭐 가벼운 얘기를 할 때는 막 엄청 공감해주는 척하고 막 와하하하 막 이렇게 떠들던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가장 힘든 얘기를 꺼내니까 갑자기 무시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독자인 저조차도 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의외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린쌍이 앉아 대작하는데 뜻밖에도 장영은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의장이라 불리며 큰 소리로 떠들던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불현듯 린쌍은 그 나이 많은 형들도 진심으로 상대를 대했던 게 아님을 깨달았다. 린쌍이 합류한 이후에야 난로에 불씨가 생긴 것처럼 그들 사이에서 공허하고 과장된 흥이 일었던 것이었다. 후배라는 청중이 생긴 뒤에야 그들은 한층 기운을 차릴 수 있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따지고 정말 외로움에 밀려들 때는 혼자 숨는 것밖에 못하는 존재였다. 사람에 대한 굉장한 통찰이 담긴 그러네요. 이야기를 음악에 빗대서 내가 청중이 되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이거는 진짜 엄청난 문장이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고, 정말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은 정말 많은 문장들을, 빛나는 문장들을 찾으실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뭐 82페이지에 뭐 간략하게 하겠지만, 맞아. 무죄에 오르는 순간 마주하는 것은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결국 연주자는 그 순간 자신과 피아노의 대화에만 집중해야 해.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마음속 괴물을 떨쳐내야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그러니까 나와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사이에 외부는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섰을 때 청중과도 같다는 거죠. 청중을 너무 의식하면 피아노 치는 것 자체를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청중을 너무 의식하면 안 된다를,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비유라는 거는 돌아서 결국에 표현을 하는 건데, 전달에 있어서는 직설적인 표현보다는 빗대어하는 표현이 훨씬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 이거를 정말 여실히 느낀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띠지에 뭐 막 엄청 대단한 작가, 타이완 막 무슨 문학상 수상 이런 게 이렇게 붙어 있었고 그렇게 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작가인지 조금 공감할 수 있었던 소설입니다. 네. 챈들러 씨는 어떠셨나요? 아, 네. 저도 지금까지 뭐 몇 권 안 읽었죠. 지금 이게 아마 7번째 책이니까.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별로였고, 근데 그것이 더 끔찍했던 이유는 그냥 어떤 느낌도 없이 별로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는 알겠으나, 그게 정말 내 취향은 아니네. 라는 느낌이라면, 그치, 이게 나랑 안 맞나 보네. 라고 그냥 하고 넘어갈 텐데, 그냥 이 책은, 와, 진짜 뭔 소리 하는지를 하나도 물론 그게 이제 제 취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겠죠. 그렇지만 이거 한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나니까, 뭐랄까,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건, 애초에 우리가 소설을 읽는 건 자진해서 남의 이야기를 읽는 일이고, 거기서 재미를 느끼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읽고 있으면서 내가 도대체 이 사람 이야기 왜 읽고 있어야 되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라는 생각과 무엇보다도 서술자를 향해서 책 속 주인공을 향해서 내가 혹시 물어봤니? 라고 묻게 되고 싶은 마음. 안물안궁인데 내가 네 얘기를 왜 들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니까 순간 어머 잠깐 나 이거 소설을 왜 읽고 있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소설 읽으면서 거의 하지 않았던 웬만해서는 혹시 내가 물어봤니? 누구 물어본 사람? 누구 이 사람의 사연을 물어본 사람이 있나요? 나의 얘기를 왜 듣고 있어야 되죠? 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거는 나랑 안 맞는구나. 내가 이 책을 진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고문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에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한 뒷부분 4분의 1 정도는 그냥 드랍을 했습니다. 음. 이거를 끌고 가는 것은 진짜 오히려 그러니까 뭐 이 오늘의 시간을 위해서 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보다도 그냥 절대 즐거운 독서가 아니겠다. 의미가 없는 일로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그냥 뭐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 작가랑 안 맞는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왜냐면 두 분은 이제 이 작가의 책 속에서 어떠한 좋은 점들을 이제 찾아냈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수진 씨가 방금 말씀하신 좋았던 이유, 그 어떤 이 비유가 오히려 더 단박에 알아듣게 하는 이 어떤 통찰을 담고 있는 직관적인 영역이다. 사실 이제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연주를 인생에 빗댈 수도 있고, 스포츠를 인생에 빗댈 수도 있고, 지난번에 또 뭐였죠? 뭐 들소잡이를 인생에 빗댈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그러한데, 그냥 그런 영역도 저는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로,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지. 뭐 하다못해 뭐 나의 직장 생활도 인생에 비유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것마저도 그냥 어떤 구색 맞추기 그치 뭐 피아니스트까지는 아니고 뭐 그냥 조율사가 소설 주인공으로 쓰려면 이 정도 문장들은 나와줘야지라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진짜 로맨스정의 감상과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데 너무 뭐랄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특색이 없는 특별한 점이 하나 없어서 제가 어디를 이정표로 삼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모래 폭풍이 부는 사막이라면 당연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고 다만 몇 걸음 나가서 오케이 요만큼 내가 저기서부터 요만큼 왔으니까 또 이제 얼만큼 가면 되겠지 이런 이정표들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이정표들 인력을 갖고 있는 사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마냥 이야기 속에서 표류하고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읽고 있더라.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수진 씨가 지적해 준 것처럼 이게 조율사의 시점에서 린상에 대한 과거 이야기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을 법한 내용인데 뭐 들어서 안다라든가 뭐 이런 느낌으로 서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좀 극명하게 좀 갈리네요. 연관 검색어. 네, 이 책을 읽고 떠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말해보는 연관 검색어 코너입니다. 이거 정말 오랜만에. 자원자가 있을 때만 하는. 그리고 보통 자원자는 수진 씨. 아니 수진 씨가 웃긴 건 뭐냐면 뭐 저도 모두가 그렇겠지만 마음을 다해서 좋아하는 책일 때와 온 마음을 다해서 싫어하는 책일 때 너무 이게 극명하게 달라서 전 그게 진짜 웃기더라고요. 들으면서. 아,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저는 진짜 중간이 없어가지고 인간이. 아, 그게 진짜 인생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런 수진 씨 연관 검색어는 뭐죠? 이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베르트를 무명의 땅딸보라고 소개하거나 리우테르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거나 뭐 굴드의 얘기를 늘어놓는다든지 음악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탱로그라고 탱로그라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남자 음악 계시는데 선생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음악 전공이 아니시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를 좀 오래 배우셨고 근데 입시를 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냥 교대를 진학을 하셔가지고 초등교사가 됐는데 성적이 좋지 않아가지고 순위에서 밀렸대요. 원래 수학 뭐 전공은 정해지나 봐요. 수학 전공, 국어 전공 이런 식으로 과목이 정해지게 되는데 후순위에 있던 음악 전공을 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휴직을 하시고 그 미국에 있는 음악대학원을 가셨더라고요. 음악 교육 쪽으로 석사 박사를 하러 박사 아니다. 석사. 네. 네, 석사 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정말 클래식에 대한 설명을 말아주는 데는 이런 분이 없습니다. 정말 친근하게. 이름이 뭐라고요? 탱로그. 아. 네, 그리고 이분이 한 번씩 라이브를 하시는데 정말 웃기고요. 저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다시 한 번씩 보곤 하거든요. 이분이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드뷔시 가스라이팅. 네, 나는 제일 높네요. 네, 나는 드뷔시가 싫어요라고 누가 한번 채팅창에 쳤다가 아주 홍군형이 나는 영상인데 근데 이분이 또 모차르트라든지 드뷔시라든지 그런 음악가들이 어떻게 유명해졌고 이 음악가의 주된 특성과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 어땠는지 요런 게 싹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 되는지 설명해 주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는 배운 적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이해가 잘 가는 네, 설명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고 다른 음악을 듣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이분이 저는 기억에 남은 게 뭐 피아노 거장처럼 치는 법 뭐 이런 거 기억나거든요. 그리고 뭐 피아노 레슨 받을 때 그 선생님 유형 뭐 이런 것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주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이 또 재밌는 게 그 페이크 다큐 이런 것도 찍으시더라고요. 뭐 음악가 다큐를 찍을 때 그 쪼를 따라 해가지고 본인이 거장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거 너무 웃겨요. 한번 보십시오. 참, 이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얘기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피아노 좀 칠 줄 아시나요, 두 분은? 로맨스정님은 피아노 잘 치시나요? 아, 그냥 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안 보시고 쳐봐라 하면은 그쵸, 대충 더듬더듬 칠 수는 있는 음, 정도지, 막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서 이렇게 완곡할 수 있는 곡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직장 내 밴드에서 키보드가 그렇다면 아니고 아, 저는 지금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건반도 뭐 코드 정도는 짚을 수 있으니까 중간 정도는 친다. 이렇게 음, 아예 못 치진 않는다는 점. 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못 친다고 봐야죠. 대충 이게 도고 이것이 미. 이 게으름 정도는 이제 뚱땅뚱땅 걸을 수는 있겠으나 예를 들면 뭐 플랫이 있고 샵이 있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붙어 있는 친구들은 그럼 내가 뭘 쳐야 되는 거지? 뭔가 검은 것만 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거의 이제 놓은 느낌이죠.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뜨문뜨문 계속 피아노 학원을 다녔거든요. 잘 치실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좌절을 해서 그 이후로는 안 다녔습니다. 제가 되게 심한 왼손잡이거든요. 오른손을 전혀 못 쓰는 왼손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편향이 되게 심해서 오른손으로는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밥도 못 먹나요? 네, 밥도 무조건 왼손으로 먹어요. 네, 그래서 이 근력이라든지 소근육 발달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항상 오른쪽이 멜로디 라인이잖아요. 기타는 그렇죠. 뭐 왼손 기타를 살 수 있고 바이올린도 왼쪽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올린을 살 수 있다 치지만 피아노는 그게 불가능하니까 멜로디 라인의 그 섬세한 표현이 잘 안 되고 그거에 이제 듣는 귀는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실력은 해가 가도 여전히 처참하니까 거기에 되게 쉽게 좌절을 해서 중학교 때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피아노를 안 쳤습니다. 너무 내 귀로 들리는 내가 치는 피아노 소리가 너무 처참하게 느껴져가지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아픔이 있는 스토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내가 그냥 질려, 뭐 그냥 뭐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재미가 없어가 아니라 네. 나는 여전히 이 악기를 좋아하고 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체적 한계가 나를 막아서 내가 이 악기를 멀리하게 된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느낀 바가 좀 있어가지고 막 기타도 사실은 배워보고 싶고 그랬는데 네, 근데 알죠.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할 거라는 걸 알아서 시작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타 같은 것도 치고 싶은 이유가 되게 잘 치는 사람을 보고 명곡을 듣고 쳐보고 싶다는데 내 귀는 이만큼인데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서 연습을 해도 도미솔도 이런 거 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급한 성미로 그 시간을 절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도 요즘에 그 직장에서 동아리로 밴드 활동을 하는데 제가 듣는 음악은 뭐 세계 유명 밴드들 음악을 들어요. 근데 제가 속한 데는 다 아마추어다 보니까 사운드가 되게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뭐 귀엽다, 아기자기하다고 그래도 포장해 줄 수 있는 정도군요. 그래도 합은 맞는데 이제 그런 완성도에선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제 손가락도 뜻대로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음악도 많이 듣고 경험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귀가 좋아지는데 제가 하는 거는 너무 보잘것없으니까 거기서 빨리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내 손은 막 이미 뭐 지미 핸드릭스고 누군데 나는 그냥 로맨스 정이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나중에 하기 싫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게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공감하죠, 저도. 그래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절대 혼자서는 안 예, 되고. 혼자서는 지금은 이제
끌고 나갈 힘이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뭐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좀 있으세요? 아니면 피아노 연주곡이나 음악이나? 저는 그냥 임윤찬이라든지 요즘에 음, 좀 유명한 젊은 피아니스트들을 그냥 틀어놓고 뭔가 집안일 하거나 이럴 때 자기 전에도 이렇게 틀어놓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완곡을 거의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잠이 오고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네,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음, 많이 들으세요? 저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재즈를 되게 많이 들어서 음, 재즈 피아노 연주곡들을 요즘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가을이니까 그쵸. 잘 가을엔 어울리죠. 재즈니까 예. 그 어텀 리브즈 이런 거 음, 뭐 음. 버전별로 그냥 쭉 그렇죠. 돌리죠. 또 그 밴드 하시는 분들이 그 재즈 쪽도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요. 예, 그쵸.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약간 걸쳐 기본 있는, 그렇죠. 예. 베이스가 재즈니까. 챈들러 씨는 좀 들으세요? 저 그냥 어쩔 때 이때 이 곡 듣고 싶다라고 떠오르는 곡들은 있고, 그렇지만 절대 그걸 전 어떤 누가 연주한 버전 이 단위로는 찾아서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드뷔시의 달빛이다. 그럼 멜론에 이렇게 치죠. 혹은 유튜브에 치죠. 드뷔시 달빛. 그러면 나오는 것들 중에 그냥 뭐 가장 조회수 높은 거, 혹은 가장 위에 있는 거, 이런 거 그냥 골라서 들으면 뭐 실패는 없으니까. 음, 예. 그래서 그거지. 예를 들면 막 뭐 제살 깎아먹기라 굳이 이렇게까지 덧붙여야 되나 싶긴 하지만, 예를 들면 조성진 버전이 정말 기가 막혀 라거나 나는 유독 조성진 버전이 좋다더라, 이런 음. 멘트들을 제가 하는 건 그건 진짜 허세인 것 같고, 눈 감고 들으면 저는 구분 못할 거니까. 예.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누가 연주자를 선호한다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정말 유명한 인류의 곡들, 멜로디 라인을 흥얼거리면 모두가 아는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떠한 때에 어떠한 시간에 땡긴다면 찾아 듣고 싶다. 뭐 그 정도의 음. 애착이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이 책을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아, 했는지, 이 책이 왜 이렇게 대만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금자를 통해서 고창성 작가는 대체 독자들에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잠깐 고민할 음, 시간을. 아니 그 방금 얘기한 많은 좋은 것들이 그런 얘기 아니었을까요? 음,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많은 좋음이 수진 씨가 얘기한 작가가 전하고 싶었던 바가 아닌가. 어떤 음악을 통해서 인생을 통찰하는 어, 그런 부분들. 여기 소설에서 그 음악가 리우테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슈베르트도 네. 그렇고, 굴드 얘기, 뭐 후지코 헤밍 뭐 이런 사람도 막 나오고 하는데, 그 156페이지에 155페이지부터 시작을 해야겠군요. 리우테르한테 그 피아노를 고르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럼 어떤 피아노를 원하십니까? 이러니까 리우테르가, 수사받는 용의자가 무심결에 진실을 털어놓듯 리우테르가 마침내 속마음을 드러냈다. 저는 늘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운 어투로 미루어 그것은 피아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자기 영혼 속 간절히 원했음에도 끝내 얻지 못하고 불살라진 공허를 의미하는 듯 했다. 그러니까 이 예술가적 속성인 것 같아요. 음, 원하는 유형의 무언가를 이렇게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뭔가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향이 어느 방향으로는 있는데, 그게 좌절되면 굉장히, 뭐랄까, 실패하면 굉장히 좌절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여기 말한 것처럼 열정을 불살라서 막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내가 뭘 하는지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정서 자체가 이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뒤에 보면 작가의 말이 있는데 작가의 말에 자기가 음악인이 아님에도 음악과는 전혀 조예가 없음에도 조율사 이야기를 써야 했던 이유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는데도 실망과 갈망 속에서 헤매는 조율사를 선택한 이유는 그 정도로 어려워야만 소설 창작이 무한한 추구의 대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구 자체가 뭐랄까 여기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런 건데 잡을 수 있는 곳에 있으면 꿈을 쫓을만 할 세상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되게 모순된 감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크고 원대한 아주 저 끝에 보이지 않는 이상향을 향해 나는 간다는 그 자기의 심취해 있는 감성 자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쌉소리인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근데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좀 먼 거리에 있어야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예.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고창 하면 고창이 언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좋은 뭐 기분 것 같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이러면은 너무 멀다. 언젠가 내가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작가에게 음악이다. 그쵸. 그런 거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것, 뉴욕 같은 것. 그리고 저는 누구나 하나쯤은 마음속에 피아노 하나쯤 품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뭐 피아노 조율사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던 꿈에 대한 피아노, 그리고 린쌍은 아내가 남기고 간 피아노를 보면서 그때 아내에 대해서 어떤 무심했던 부분이나 내가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의미하는 바가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이런 거 하나쯤 있지 않냐. 어떤 미련? 그래서 그런 거를 남기지 말고 잘 찾아 나서라. 그래서 심금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에게 음악처럼 여러분에게 론성의 비유를 따르자면 고창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는 어디 뭔가요? 그런 테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영역이 있나요? 아마 작가에게 음악이라는 그런 것이라면 뭐 음악까지 크게 안 가더라도 예를 들면 수진 씨에게 피아노가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저는 식스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닿을 수 원하나요? 없는, 원하죠. 식스팩 한 번쯤 태어나서 가져보고 싶은데 지금은 거의 원팩이죠. 원팩인데 숟가락이 식스팩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숟가락과 젓가락은 항상 내 손에 있고 식스팩은 저 멀리 있으니 자꾸 그런 거 실패하는데 저는 뭐 여러 시즌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줄기가 다이어트거든요. 이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던 때가 없는데 그와 반대로 지금 이제 덩치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저의 식스팩이 그런 거 아닐까요? 저희 샌프란시스코가 아닌가. 그러네요.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다 운동인가요? 그렇게 되지, 그치. 네. 큰일 났어요, 진짜 저도. 이게 잘 먹으면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니까 이게 장사의 몸이 돼가더라고요. 장사. 힘 잘 쓰는 몸으로 네, 되어가는. 그렇더라고요. 네. 막 팔 두꺼워지고 옆통이 장난 아니에요. 그쵸.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저희 아빠가 저한테 맨날 그러세요. 야, 너 들어오는데 UFC 선수 들어온 줄 알았잖아. 아니, 저희가 이거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저는 수진 씨를 본 지가 좀 됐는데 저희 로맨스정을 어쩌다 보니까 어제 봤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보자마자 놀란 게 덩치가 너무 커진 거예요. 지금 겨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도 다음 녹음이 현장에서 하는 녹음일 것이고 수진 씨도 기대가 됩니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저의 우람해진 모습이 기대되십니까? 어. 아, 이게 또 나이가 드니까 기초 대사량이 많이 떨어져요. 아니 무슨 하루 2만 보 걷고 뭐 밥 안 먹고 이래도 야 맞아. 덩치가 진짜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로 지금 진짜 신체가 정말 그 미친 적응성을 가진 게 금방 적응해요. 맞아요. 네. 처음에는 운동을 한 달 정도 하면은 강도가 높아지면 약간 빠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바로 다시 원래 체중으로 올라서면서 그죠. 이 근육만 정도는 붙기 뭐 시작합니다. 맞아. 이 정도는 껌이지 하면서 네. 지금 입대 각이에요, 저는. 입대 각이에요, 입대 각. 아, 강한 친구 육군. 네. 아. 네. 챈들러 씨도 운동인가요? 저는 운동은 아니고 오히려 운동이야말로 진짜 애매하게 한 제주도 되는 것 같아요. 막 샌프란시스코까지일까? 에이, 그래도 사람 몸이라는 게 아니 진짜 막 예를 들면 내가 뭐 진짜 재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올림픽 나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사람만 빼는데 내가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야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전혀 저도 지금 몇 년째 못하고 있으니까 고창 뭐 이런 느낌은 아니라면 어느 조금 힘내가지고 제주도 한번 놀러 갔다 오는 느낌이면은 나는 이륙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영역인 것 같고 저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한계 그러니까 만약에 샌프란시스코가 달나라 같은 거라서 정말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면 저는 그게 가죽 자켓이거든요. 어, 어떤 가죽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약간 그렇죠. 이게 살이랑 어느 뭐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살찐 사람도 가죽 자켓이 잘 어울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잘 어울리는 근데 사람들 있죠. 네. 네. 저는 그러니까 가죽 자켓에 대한 로망 자체가 있어서 입는 사람들이 너무 부럽다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뭐랄까 하나의 기본템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참 괜찮은 아이템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즐길 만한. 그런데 진짜 예, 닿지 않는 어떤 무언가랄까? 그러니까 내 팔자에는 없나 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예. 스스로 이렇게 입었을 때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너무 생뚱맞은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그냥 가죽 자켓이 주는 이미지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추구미가 있는 반면 나의 현실은 전혀 그것과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되니까 사실 그 정도가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오히려 더 오버해서 스스로가 더 꼴사나워 보일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거죠. 가죽 자켓 속 나의 모습은 얼마나 꼴사나올까 이런 느낌이라 아니 근데 츤들러 씨가 생각하는 가죽 자켓이 뭐 찡박히고 이런 건가요? 아니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찡 없이 그 수수하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 소재가 주는 느낌과 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굳이 찡처럼 요란한 거를 추구하지 않더라도 이거 내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느낌? 2번은 보셨어요? 일단 어느 가게 가서 입어보지도 않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방송을 하는데 뭐 매니저가 입고 왔어요. 남자 매니저가. 네. 그래서 대충 저랑 비슷하고 뭐 그렇게 뭐 어색한 사이는 아니었던 때가 있어서 뭐 그랬던 매니저인데 한번 입어봐. 뭐 입어보세요. 막 해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하도 니주를 깔아서 그런지 다들 괜찮네. 뭐 나쁘지 않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그냥 너무 싫은 거죠. 스스로가 못 견디겠는 어떤. 예. 아무리 손을 뻗어보아도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느낌이랄까. 언제 뭐 그 라이더 자켓 많이 파는 그 오토바이 매장 같은 데 있지 않나요? 한번 그렇죠. 가서 시원하게 지르세요. 시원하게 지르고 되게 비싼 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엄청 비싸죠. 네. 그 할리 데이비슨 타고 다니는 그 중년의 뭐랄까요? 신사분들 보면은 그 입은 게 다 비싼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한번 다 보호대도 지르시고, 있고. 예.
여차하면 당근 하세요, 그냥. 음. 근데 또 패션은 자신감이니까 뭐 그쵸. 그쵸. 또 나이가 들면은 그게 어울리는 외형이 될 수도 있어요. 뭐 체형적으로나 뭐 분위기적으로나. 그래서 맞아요. 뭐 한번 입고 한번 그 자아를 갈아 껴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는 것도. 네. 네. 이게 피아노 조율사인데 가죽 가죽 자켓과 어떤 식스팩의 얘기를 주로 하게 되네요. 책. 갈피.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부터 하겠습니다. 로맨스 정이고요. 이게 제가 교보 이북으로 봐서 페이지 수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페이지 64입니다. 늘 흐릿하기만 세상 속에서 대체 누가 조각난 음표들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겠는가? 이 작가가 얘기하고자 한, 그리고 제가 느낀 바인 어떤 흐릿한 혼란스러운 세상,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 다음 수진 씨는요? 워낙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 개 해보겠습니다. 39페이지에 중학교에 입학한 뒤 경쟁이 치열한 음악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방으로 레슨을 받으러 다닐 때도 나는 이유를 몰랐다. 피아노는 신기한 공명을 즐기기 위한 개인적인 오락일 뿐인데 왜 점수를 따려고 각축전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음, 얼마나 오히려 이 인물이 음악에 진심이었는지를 느끼는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가장 즐기는, 음악을 가장 음미하는 어린이는 이 어린이 뿐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97페이지에도 이 장면이 뭐냐면, 린쌍이 이 주인공한테 우리 집에서 이 피아노를 가지고 레슨생을 받아봐라. 피아노는 이미 있으니까 그냥 내가 피아노를 너에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제안하는 장면인데 사실은 이 집에서 과거에 린쌍의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거를 목격한 장소라서 그것 때문에 혼자 조용히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고민하는 장면입니다.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 없는 나로서는 배신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할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잡음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되게 덕후 같으면서 뭐랄까 모든 걸 음악에 빗대서 생각하는 음악을 인생을 이해하는 언어로서 쓰고 있는 장면이라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근데 저는 또 여기 나온 조율사의 문장인데 이게 네. 과연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문장인가 싶었거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앞부분에 나오는데 왜 자기가 교습을 하지 않고 피아노 조율사가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대우가 좋은 교습 일을 마다하고 남들 눈에 예술가가 아니라 노동자로 보이는 조율사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학부모를 상대할 수 없어서이다. 계속 돈을 벌려면 재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그보다 더 걱정스러운 사실은 두들긴다고밖에 할 수 없는 그 졸렬한 소리에 내 예민한 귀가 무뎌지고 심지어 심신까지 되돌릴 수 없게 망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느 정도는 좀 엘리트주의가 있는 조율사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는 이게 과연 뭐 좋은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좀 꼬장꼬장한 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스테이지 파이터라고 무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발레나 한국 무용, 현대 무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 컨템포러리 발레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좀 현대적인 발레. 근데 그런 거를 클래식 발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좀 있어요. 인정하지 않는? 예. 근데 일반 대중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컨템포러리 발레가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클래식 발레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건 발레 아니다.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뭔가 오만하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음. 피아노 조율사의 그런 뭔가 엘리트주의적인 부분도 엿볼 수 있었어서 저는 좀 그때 이게 초반부에 나오는 문장이라 음. 살짝 깨긴 했거든요. 네, 이어서 챈들러의 책갈피입니다. 뉴욕 넘어가가지고 이제 피아노 이렇게 저렇게 보면서 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싫다고 연주가를 꿈꾸는 젊은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린쌍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업가. 결국 마지막에는 꿈에서 깨야겠지. 예술 분야는 이렇게 경쟁이 심하니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겠어. 나는 장사꾼이라 비용과 수익만 따지지. 그런 사람들이 무슨 꿈을 꾸는지 정말 모르겠네. 할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일까? 이 얘기를 듣고 조율사는 나는 반박할 수도 없고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다. 린상은 남은 게 많지 않아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터였다. 저도 새가슴으로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모험을 하지 않고 최대한 보장되어 있고 안락한 길 혹은 안정적인 길을 걸으려는 사람으로서 뭔가 정말 어떤 열정을 다해서 이렇게 어떤 꿈에 매달리는 사람들,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열정이 멋있기도 하면서도 그게 특히나 이런 어떤 예술 분야일 경우 저도 스스로 혼자 그냥 참 나쁜 태도인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은 저중 몇 명은 꿈에서 깨야겠지. 뭐 한때 열정을 다하고 뭐 멋있긴 했겠다는 근데 진짜 제3자 관찰자의 입장이고 그들은 그게 열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여기서 나온 말처럼 사실 이 말 때문이죠. 남은 게 많지 않아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 네, 그런 승부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지 않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반성도 하고 네, 성찰할 수 있었던 문장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아까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았어요. 그 공명에 관한 얘기인가요? 아, 네. 자기가 인생에서 타고나는 공명이 있는데 그걸 뭐 찾을 수도 있고 아, 여기 못 있습니다. 찾을 수도 제가 어딘가요? 수빈 읽어주세요. 씨가 이 문장일 것 같은데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는 소년에게 모든 사람이 공명의 방정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며 어떤 사람은 악기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노래에서 찾아 더 운이 좋은 사람은 망망한 세상 속에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명을 깨우는 모종의 진동을 찾아낼 수 있지. 라고 알려주고는 그 진동을 신뢰 혹은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말한다. 요 부분일까요?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좋은 문장이에요. 저도 그 밑줄을 쳐놨었는데 이것도 참 좋은 문장이죠. 저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 130페이지에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하나 꼽아봤습니다. 음색은 음률이나 음정과 달리 100% 정확하지 않지만 수학적 계산을 통해 근접할 수는 있다. 다만 음색은 완전히 주관적인 기호이다.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편견에 가까운 호감을 느끼는 것과 비슷하다. 그게 전생의 인연인지 뇌신경계통의 오작동인지 설명할 수 없어도 사람들은 그런 직감을 믿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귀는 낭랑하거나 은은한 소리를 아름답다고 여기지만 음색은 그런 차원을 넘어설 때가 많다. 어떤 낭랑함은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롭고 또 어떤 낭랑함은 진주처럼 달콤하다. 그렇다면 은은함은 햇살처럼 경쾌할 수도 혹은 물소리처럼 서정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연주가가 요구하는 음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동적이고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음색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 원리로 똑같은 어휘를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가도 풀어야 할 문제이다. 조율사라면 고객이 스스로 전문가라 생각해 평범함을 거부하면서 조금 어둡고 음울하지만 따뜻하고 포용적이면서 섬세하게 라고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 읽어주신 문장 중에 참 좋은 그 문장들이 되게 많네요. 이거 말고도 진짜 아름다운 문장이 많아가지고 참 이런 점은 정말 장점으로 가지는 소설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과 별점을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두 분 중에 준비되신 분 있나요? 네, 챈들러 네. 씨. 네, 챈들러입니다. 맹물이 맛없기도 쉽지 않을 텐데 5점 만점에 1점입니다. 네, 그리고 수진 씨는요? 챈들러님 평 보니까 순간적으로 떠올랐어요. 한 잔에 4만 원짜리 최고급 스페셜티 게이샤 커피. 실제로 드셔본 그거 있는 잔인가요? 네, 근데 게이샤 커피는 항상 마셔본- 비싸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커피는 이만큼 맛있어지려면 돈을 그거에 몇 곱절은 더 내야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이 난해함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 같은 그런 느낌의 소설인 것 같습니다. 5점 만점에 4.5점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0.5점 나왔네요. 네. 예. 그러면 실제로 한 잔에 4만 원짜리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는 거예요? 4만 원, 근데 원두 가격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카페에 가서 마셔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가면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집 같은데 가면 뭐 다른 거는 한 잔에 뭐 비싸봐야 4, 5천 원, 뭐 6천 원, 7천 원 선인데 갑자기 한 잔에 12,000원, 11,000원짜리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마셔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커피 맛이에요. 근데 약간 어딘가 모르게 좀 더 섬세하고 되게 뭐랄까요? 섬세하고 잔잔한 맛이 나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니까 진짜 비싼 커피는 우리나라에도 뭐 한 잔에 2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무슨 유튜버가 뭐 커피 한 잔 사기 내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 커피가 20만 원이라면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무슨 압구정 바샤 커피 거기 네, 가가지고 맞아요. 네, 거기 있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봤어요, 그거. 네. 대단하더라고요. 그거 방송에서 먹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좀 허무할 것 같은데요? 그쵸. 한 모금이 10,000원 단위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쵸. 아니, 뭐, 안성재 셰프가 했던 모수에 한 명 가격이 27만 원인가 그랬다면서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서 기왕이면 병이 도져가지고 얼마 조금 더 보태면은 스페셜티래. 저기 파인다이닝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3스타. 네. 근데 그걸 커피에 태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로맨스 정의 한 줄 평. 예, 로맨스 정입니다.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좋더라. 별점은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네, 오늘 극명하게 갈렸네요. 그러니까 수진 씨가 이렇게 문장을 뿜어내는 회차가 있는 반면 또 다른 회차에서는 이제 그렇죠.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데이터 쓰레기다. 좋은 문장을 한 문장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 대비가 너무 극심해서 저는 편집하면서 너무 웃겼어요. 몇몇 편들을. 그래서 특히 근데 올 시즌 가장 그 첫 번째 등장이 흐르는 강물처럼이었거든요. 네. 예, 복숭아 나무 누구루의 오너이신 그렇죠. 복숭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거 아. 편집하면서 너무 웃겼고 그 아니, 다음이 근데, 이거인 네. 것 같네요. 부처스 크로싱도 아니, 막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유난히 챈들러님이 제가 그렇게 폭주할 때 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조심하시는 거에 어떤 제가 반대로 막 나가니까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으신가 봐요. 저는 그게 반대로 신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재밌어 하지? 아, 나 이런 모습을 저 사람은 왜 재밌어하지?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책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다음 책은 구병모 작가의 파과를 저희가 읽습니다. 저희 시즌 8의 첫 게스트가 나와 주실 예정인데, 그리고 첫 오프라인 녹음도 진행이 맞습니다. 됩니다. 네. 그렇죠. 되게 의미가 깊은 녹음이자 게스트라고 말할 수 네.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게 모셨잖아요. 상당히 어렵죠. 우리 네, 지금, 뒤늦게, 예. 네, 지금 이제 서신으로만 제가 컨택을 하고 있는데, 녹음 준비를 잘 해서 실망하면서 저희 탈 구독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저희 구병모의 파과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선명할 책일 테니 준비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란 희망도 품어보면서 네. 네, 그렇게 오늘 종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또 또 봐요. 봐요.